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전기학원의 송재준 기술사라고 합니다. 이번 140회 발송배정 기술사 시험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언뜻 보기에는 많이 보던 내용이고 시사적인 트렌드가 일단 많이 나왔죠. 최근 우리 개통 이슈나 시사적인 트렌드가 출제가 조금 많이 된 그런 회차로 보이고요. 일단 언뜻 보기에는 많이 보던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 쉽게 보일 수도 있는데, 무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또 문제를 하나하나 이게 좀 따져보면 문제 출제자가 요구한 게 또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출제자가 요구한 게 명확할 경우에는 그 명확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이 안 되면 채점에서 점수가 많이 하락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꽤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험 회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채점 해봤는데 이거는 3명 평균이 17점, 18점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도 실제 점수가 그거보다 훨씬 또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웬만큼 썼는데, 내가 준비한 걸 어느 정도 기술했는데, 막상 점수는 또 기대한 만큼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회차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예전에 회차처럼 점수를 또 후하게 줘서 충분히 또 예상된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항상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다음을 준비 항상 하고 계시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시별로 일단 문제 물어본 게 무엇인가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번 회차 이 시험 문제가 무엇을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따져보고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대한전기학원 공개 강의가 금주 토요일에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안 해설은 공개 강의 때 드리는 걸로 하고 문제의 핵심만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부터 보겠습니다. 1교시 1번 문제입니다. 송전선로 송전진력 P가 서지 임피던스 용량 C에 따라 운전 상태가 P하고 C라고 관계, 송전 용량하고 C라고의 관계에 따라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그래놓고 문제는 C의 정의, 무효전력 발생과 소비와의 관계, 송전단 전압과의 관계. 사실 씰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시라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의도를 아셨을 겁니다. 왜냐면 씰 자체가 송전솔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 무효전력 손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송전솔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효전력 손실이 0이 되는 지점으로 씰의 고유 송전 용량 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P는 ZW분의 V 제곱의 형태, VR의 제곱의 형태로 가는데, 이것이 나오는 유도 과정 자체가 송전솔로 자체의 송전 손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씰이 크냐, 송전 전력이 크냐에 따라서 씰이 크게 되면 씰보다 송전 용량이 크게 될 경우에는 무효 전력이 소비가 될 거고, 씰보다 송전 용량이 작을 경우엔 송전솔로 자체에 무효 전력 소비가 없는 형태가 될 거고, 씰과 송전 용량이 같을 때에 비로소 송전솔로 자체의 무효 전력 손실과 공급이 일치되는, 소비와 발생이 일치되는 관계를 가지고서 기반으로 나온 게 씰이기 때문에 씰 자체가 이 세 개의 기반이죠, 사실. 그래서 씰의 정의는 수전단
그 특성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의 뭐 송전 전력일 것이고, 결국은 또 최대 전력 전달 조건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무효 전력 발생과 소비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씰이 크냐, 송전 용량이 크냐에 따라서 송전 용량이 크면 송전선로가 무효 전력을 소비할 거고, 씰이 작으면 송전선로는 무효 전력을 공급할 것이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송전선로가 무효 전력을 발생하는 관계가 되면 전압이 상승할 거고, 소비하는 송전 용량이 될 경우엔 당연히 전압이 감소되는 그런 형태를 가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거기다 10점이라 부수적인 거를 뭐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10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2번 문제는 변이전류 개념과 변이전류가 포함된 맥스웰 방정식을 설명하지요. 자,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고 어렵긴 한데, 변이전류가 포함된 맥스웰 방정식이면 암페어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페어 법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것도 그게 별거 아니죠. 암페어 법칙 개념 자체가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생기는 거, 항상. 그거 기반된 개념이라서 그렇게 그나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맥스웰 방정식 자체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암페어 법칙 위주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뭔지는 알죠. 뭔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냐 없냐는 본인이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의 차이가 발생할 걸로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해양 방제제를 이용한 조력 발전을 계획하는 경우 다음을 설명하시오. 발전 원리, 종류, 장단점. 약간 올드하긴 하지만 기존에 출제됐던 유사 문제로 판단이 되고요. 발전 원리는 밀물, 썰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고, 종류는 단류식, 본류식, 복류식이 있고, 단류식에는 창조식, 낙조식이 있고, 장단점은 당연히 조력 발전의 기본적인 장단점 베이스로 설명하시면 될 거고. 이 문제도 무난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난한 문제였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잡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건데, 이것도 안 가져갔으면, 본인이 안 가져갔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것을 타겟팅해서 물어본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조력 발전이 지금 핫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핫한 걸로 보여지는 형태는 아니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거를 물어봤다라고, 타겟해서 물어봤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가압 경수료용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 and 1차 개통, 2차 개통 주요기기 설명. 자, 이게 PWR 문제인데, PWR 10점이죠. 특징은 당연히 간접 사이클 베이스로 효율 문제라든지 안정성 문제. 우리 지금 한국형 PWR에서 강조하는 게 또 안전성이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효율 문제도 조금 언급을 하셔야 되고, 이거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특징을 쓰실 때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출제를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1차 개통하고 2차 개통의 주요기기, 이 간접 사이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 개통, 증기를 만드는 개통이 있을 거고, 2차 개통은 그 증기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개통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2차 계통은 화력하고 뭐 동일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기터빈의 계통 주요기기에 대해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뭐 1차 계통은 이게 원자력 간접 사이클이기 때문에 원자력가 있을 거고, 뭐 이게 과학 경수로니까 과학기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증기 발생기 있어야 될 거고, 간접 사이클이니까. 그리고 이제 냉각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 냉각제 펌프나 뭐 이런 것들이 1차 계통에 들어갈 거고, 2차 계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력발전 증기터빈 그 시스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계통하고 2차 계통의 구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끼셨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PWR 설명을 하면 잘하죠. 25점짜리로도 저희가 설명 잘 할 수 있겠지만 1차 계통, 2차 계통 주요기기 구분이 있어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실 수 있었을 거고 아마 못 잡으셨으면 아마 1, 2차 계통 구분에 부담을 좀 느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력발전소의 재열기와 과열기를 비교 설명하시오. 뭐 핵심은 압력이죠, 압력. 재열기는 리히터고, 과열기는 슈퍼 히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과열기는 더 높은 압력, 한 255? 이 정도. 재열기는 한 4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압력의 차이가 있죠. 재열기는 이미 압력을 소비하고 난 증기를 다시 띄우는 거기 때문에 압력 차이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기본적인 열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의미는 상당히 비슷하죠. 열효율 상승이라든지, 원동기 크기 문제라든지, 습도 문제, 마찰 손실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압력을 키워드로 해서 구성이 조금 다른데, 그것 위주로 설명하시면 무난하겠죠. 기본적으로 재열기, 과열기에 대해서 설명은 다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비교 설명하는 거에 키포인트를 잡는 게 압력이었다라는 걸 찾아내셔서 집중 기술 하시는 게 관건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1교시가 그나마 제일 무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력발전소 흡출관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해놓고 정의, 흡출구와 캐비테이션의 관계, 흡출관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이건 90회 때나 100회 때 이후에 출제된 기출의 유형이죠. 기출의 유형이어서 정의는 당연히 숫자 출구에서 방수면까지 버려지는 위치 에너지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도로 설명하시면 될 거고, 흡출구하고 캐비테이션의 관계는 결국은 이제 토막의수 조금 이용하셔서 베르누이 좀 엮으셔서 설명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흡출구가 높으면 캐비테이션이 잘 일어난다는 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베르누이하고 엮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흡출관의 종류도 예전에 96회 때인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 발전공학 책에 보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엘보형은 엘보 형태고, 무디형은 부드럽게 돌아가는 애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림까지 포함해서 기술하시면 좀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림 안 되면은 종류라도 어느 정도 열거하시면 적정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대개 이 2가지는 거의 대부분이 가져가시고 종류만 조금 가져가시는 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종류까지 가져가셨으면 무난하고 종류가 기억이 날랑말랑 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거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걸 물어봤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문제도. 흡출구와 캐비테이션의 관계는 계속 반복되는 기출이잖아요. 반복되는 기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물어봤다? 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뭐 이게 자세한 설명은 제가 공개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변전소 모선 구성 방식 중 1.5 차단 방식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구성도와 원리, 장단점. 자, 1.5 12 방식은 우리 송변전에서 변전소 구성할 때, 모선 구성할 때 지금 구성하고 있는 방식. 3, 4, 5, 7, 6, 5는 무조건 1.5 12. 1.5 12고, 154는 1.0 12 기본에 1.5 12 할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우리 그 특정 수용가 때문에 1.5 12를 표준에도 들어와 있고, 실제로 1.5 12를 쓰고 있고. 그래서 1.5 12는 12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TL 개수분의 12 개수죠. 결국은 TL 2개에 12 3개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구성도 뭐 그냥 달록이 중간에 그려주고 TL 빼주면 끝나겠죠. 자, 그리고 원리는 왜 이렇게 하겠어요? TL이 2개인데 12를 3개 넣는 이유는 12가 고장났을 때의 백업이겠죠. 12가 하나가 고장나도 얘가 고장나도 얘로, 뭐 얘가 고장나도 얘로 뭐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장단점은 장점에서는 융통성 위주, 신뢰성 위주를 좀 기술해 주시면 되고, 단점은 사실은 있죠, 이게. 뭐, 이게 2개 동시에 고장나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지. 2개가 동시에 고장나면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어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보호개전도 이것 때문에 엄청 복잡해져요. 그리고 모선 절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될 거라서 그런 걸로 기술하시면 되겠죠. 1.5 12 발송배전 준비하면서 사실 1.5 12를 모르고서 준비한다는 건 사실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회로와 정기회로 오매 법칙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각각의 정의 및 관계식. 이 두 법칙을 비교. 심지어 문제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것까지 친절하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각각의 정의 뭐 식 쓰시고 정기회로, 자기회로, 얘는 기자력, 기전력, 정기저항, 자기저항, 자속전류. 이 개념으로 정의 및 관계식, 뭐 식은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쓰셔도 돼요. 뭐 이거 유도하셔도 좋고 시간이 남으시면은 식은 적정하게 잘 쓰시고 정의도 결국은 이 기전력과 기자력, 전류와 자속이 기전력과 기자력엔 비례하고 자기저항하고 정기저항에 반비례하는 게 정의죠. 오매법칙. 그리고 비교하시는 건 인자들 서로 비교하시고 특성 비교하실 때 꼭 챙겨야 되는 건 선형. 정기회로는 선형이고 자기회로는 뭐가 있습니까? 포화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이 되죠. 네, 그런 것들 꼭 빠져서는 안 되죠. 그 선형하고 비선형 문제에 대한 비교는.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부하 설비에 대한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을 설명하고 각각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럼 기사 문제죠, 사실. 기사 문제. 기사 문제인데 이 문제 유형이 과거에도 몇 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제가 98회 때도 봤던 문제 같고요. 이 문제는 뭐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뭐 설명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셨을 거고요. 이거 각각의 관계 설명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TR 용량 같은 거 한번 계산하시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관계가 자동으로 설명되지 않을까. 당연히 식 다 쓰셔야 되고. 그 TR 용량 계산은 식 같은 걸 써주시고 약간 실무적으로 써주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례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는 그냥 현장에서 상식으로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우리가 기사 문제 때도 로우 레벨의 문제인데 이걸 뭐 설명 못한다. 이런 건 조금 생각하기 쉽지 않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상 변압기 10번 문제. 삼상 변압기 1차, 2차 결선 방식의 종류 및 결성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문제에서 친절하게 삼상 변압기 1, 2차 결선이기 때문에 이권선이죠. 이권선 삼상 변압기는 나올 수 있는 게 델델 YY 델 YO와 Y델이죠. 이 세 타입만 설명하면 되겠죠. 사실 세 타입만 10점이니까 세 타입만 간단하게 장단점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베이스는 당연히 접지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결선을 물어보면 중성점 접지에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어. 뭐 델타 결선, 뭐 VV 결선을 쓸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베이스로 장단점을 설명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되겠죠. 이 문제 또한 제가 수업 시간에 상식으로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해서 8번, 9번, 10번 다 엄청 무난한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11번 문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리드 포밍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리드 포밍의 필요성, 그리드 팔로잉과의 비교, 기술 요소와 제어 능력. 자, 우리가 그리드 포밍에 대해서는 이번 회차에 시사성 트렌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리드 포밍 혼자서 출제는 처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계통 관성에 대해서 거의 뭐 120회 때, 110회 때 후반 이후로 계속 계통 관성이 우리 발송배전 기술사 문제의 트렌드였잖아요. 그러면서 계통 관성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 나왔던 것들이 그리드 포밍이었죠. 그래서 그리드 포밍에 대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웬만한 박스권,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준비하시고 계셨을 형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리드 포밍 GFM과 GFL을 비교하는 문제죠. 우리 계통 관성의 관성 저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재생 발전기가 계통에 투입되면서 뭐가 인버터 기반의 발전원들이 들어왔고 그 인버터들이 전부 GFL 형태이기 때문에 동기발전, 신재생이 들어오면서 인버터 전원 기반의 전원이 들어왔고 뭐가 감소했습니까? 동기발전기가 간발됐단 말이에요. 그럼 동기발전기가 간발되고 들어온 게 팔로잉 형태의 GFL 형태의 신재생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없어요? 관성이 없는 발전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관성을 보강할 수 있는 게 가상 관성을 만들어서 해주는 애가 누구예요? GFM, 그리드 포밍 인버터죠. 해서 그리드 포밍의 필요성은 관성에 엮어서 설명하시면 되고 팔로잉하고 비교는 결국은 가상 관성 개념이 들어올 거고 결국 가상 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주파수나 전압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얘처럼 주파수하고 전압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가상 관성, 주파수하고 전압을 형성할 수 있는 개념의 인버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녹아서 기술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웬만한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다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엄청 뭐 고득점이 나와서 뭐 이렇게 뭐 10점짜리에서 고득점이 나와서 뭐 이럴 문제는 아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접지 계통에서 사용되는 선택지락 계정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놓고 정의, 일선지락 시 동작 원리. 자, 우리가 선택지락 계정기 SGR은 어디서 우리가 논하냐면 비접지 계통 지락보 GPT와 OVGR, OVGR 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요 내용을 접하죠. 사실은. 그래서 SGR이라는 건 사실 이거예요. 그 OVGR이 동작을 하는데 비접지 계통은 지락 전류가 없기 때문에 전류로 지락을 검출해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압으로 검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GPT를 설치하고 OVGR을 다는데 이게 뭐 내선로가 있고 남이선로가 있단 말이죠. 타선로와 자기선로와 타선로가 있는데 타선로의 사고에 동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SGR을 달아서 어떻게 해요? 변별력을 갖게 만들죠.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정의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뭐가 나왔냐면 동작 원리가 나왔습니다. 일선지락시 동작 원리. 동작 원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SGR의 동작 원리는 사실은 우리가 비접지 계통은 지락 전류가 어디로 기로를 하냐면 중성점으로 기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용량을 타고 기로를 해요. 그럼 정전용량 C를 타고 기로를 하게 되면 위상이 빨라지죠. 위상이 앞서진단 말이죠. 이 위상을 갖고 SGR은 동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65도에서 85도까지 앞서는 범위 내에 들어오면 내 걸로 보고요. 내선로로. 타선로에서 지락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쪽으로 흐르고 우리 쪽으로는 정전용량이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으로 들어와요. 타선로는 이 범위 밖으로 나가고 우리 선로에는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변별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회로도를 그리고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 동작 원리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될 거라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1교시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설프게 뭐 그냥 GPT하고 좀 OVGR하고 엮어서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니고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건 공개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 4호 계통의 송전선로 보호 방식 중 다음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10점짜리에서 소문제가 4개입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뭐 1번이 주보의 2계열화 방식 해놓고 뭐 2계열 기반으로 해서 주보니까 PCM 전류차동 설명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류차동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실 지면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만 설명해도 뭐 한 페이지 가까이 넘어갈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후비보는 3단계 한시차 거리 계전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2개월입니다. 이것도 2개월. 그리고 제페로는 우리가 단상 3상 베이스에 뭐 단상 제페로 할 때도 있는 그런 형태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BF를 브레이커 페이를 물어봤습니다. BF 이제 345하고 165, 345, 765하고 다른 게 그 345하고 154하고 다른 거는 별도 PF반이 있는 거하고 그 한시 세팅을 12사이클 하는 거 이게 차이점이죠. 154 7.5 사이클, 345 12사이클 이런 것들까지 조금 기술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게 안 되더라도 별도 BF반이 있고 그 해당 설비 OCR이 별도로 설치되는
그런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만 어느 정도 적어 주셔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소문제가 4개나 있기 때문에 뭐 웬만큼만 적으시면 뭐 그렇게 점수가 많이 깎이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교시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열세 문제가 나왔는데 열세 문제 중에서 딱히 이거는 죽어도 못 건드리겠다라는 것들은 안 보입니다. 이건 죽어도 못 쓰겠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되게 무난했던 문제들, 8, 90번 같은 무난했던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문제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좀 골라서 어느 정도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걸로 약간 골라서 접근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이 됩니다. 1, 2, 3, 4교시 중에선 가장 무난했던 교시로 판단이 됩니다. 10점짜리, 1교시 10점짜리라는 것을 감안까지 했을 때요.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NWA, Non-Wire Alternative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해놓고 정의 및 특징, NW 기술적 대안과 제도적 대안별 개념, 국내 NWA 대안별 추진 현황 및 보완점. 자, 이게 핫한 겁니다. 사실은 핫한 아이템입니다. 되게 핫한 아이템입니다. 핫한 아이템이고,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 비증설 대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송전선로를 증설하지 않고 우리가 대안으로, 송전선로 안 늘리고 송전선로를 늘린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갖는 설비, 아니면 제도, 방안이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안을 우리가 NWA라고 얘기하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한전연구원에서 2025년도에 그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 목차가 이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보고서 목차와 이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이게 시사적으로 트렌드고 핫하기 때문에 분명히 NWA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9가지죠, 사실. 9가지 챕터로 돼 있어요. 그 9가지 아이템으로. 뭐, 그 중에 뭐, ESS도 있고, 뭐, 선종 교체도 있고, 요금제, 뭐, 에너지 효율화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기술적 대안과 제도적, 기술적인 게 7가지고, 제도적인 게 아마 2가지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로 해서 정확하게 개념 설명하시고, 이거에 대한 또 추진 현황도 있어. 그리고 추진 계획도 있어. 보완점이 거의 추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모범 답안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잡았을 때 점수가 되게 잘 나올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보고서와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지금 제가 볼 땐 점수에 가까워지고, 9가지를 나는 안 빠지고 다 준비했다 라고 그러시면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송전선로 비증설 요 개념만 갖고 접근하셨으면은 조금 생각보다 점수는, 원래 이 문제는 원래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이런 형태는 생각보다 고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셨느냐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9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9가지에서 뭐 4개를 썼냐, 5개를 썼냐, 기억이 안 나서 8개를 썼냐, 9개를 다 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변별력을 갖지 않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이게 핫했기 때문에, 워낙 핫했던 아이템이어서 생각보다 박스권에 계신 분들은
준비를 꽤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류 송전 계통을 계약함에 있어 다음을 설명하시오. 교류 송전솔로의 송전 용량의 정, 송전 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송전 용량 평가 방법. 이게 송전 용량만 보면은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 몇 면이 보면은 영향을 주는 요인과 송전 용량 평가 방법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정의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제로 송전할 수 있는 유효전력 양이겠죠. 정의는 개념 자체는.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실은 아까 실법도 1교시에 나왔지만 결국은 안정도 3죠. 가간정도도 들어가고 전압안정도 다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열적한계. 우리가 송전선로의 전격 용량을 결정할 때 전격 용량이 있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최대로 송전할 수 있는 용량 765 6번들 같은 건 7200 얼마인가 이래요. MVA 메가와트인가 그래. 7250인가 7060인가 하여튼 7000대 메가와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적 한계가 있어요. 90도 기준 해서 열적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 열적 한계 그리고 이제 상정 고장. 그래서 안정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히 가간정도 있을 거고 전압안정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관점에서 영향을 받을 거고요. 열적 한계 있을 거고요. 또 C도 조금 언급해주면 좋아. 무효전력. C는 결국은 무효전력 공급과 소비의 관점이거든요. 아까 1교시 1번에서 얘기했던 그 관점도 조금 얘기해주면 좋고 그것도 우리가 송전 용량 결정할 때 검토에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상정고장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회선이 2회선 송전에서 1회선이 고장 났을 때의 안정도 유지. 안정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정고장도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세 개 베이스로 평가도 이루어져요. 영향도 이 베이스고 영향하고 평가 방법이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평가 방법에 활용하겠죠. 당연히 확인을 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접근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서 생각보다는 내가 그냥 송전 용량 좀 아는 거, 실법 좀 아는 거, 송전 용량 개수법 좀 아는 거, 우리가 등면적법 판정해서 좀 판별하는 거 정도로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감안을 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가 방법이나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약간 실무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실무적으로 맞춰져 있는 문제로 물어본 게 실무적인 걸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쓰시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기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3상 동기발전기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해놓고 모델과 벡터도, 일정 유효전력 운전 시 벡터도 해석, 단 VP 일정. 이게 동기 탈출 방지 대책. 2교시 문제에서 가장 반가운 형태입니다. 1기 무한대 계통, 모델 계통 못 그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리셔도 돼요. 그냥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벡터도는 우리가 전압 벡터도를 그린 다음에 요게 P고 요게 Q인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벡터도는. 자, 우리가 전압 벡터도 그린 다음에 거기다 전류 성분을 곱하면 전력 벡터도가 돼서 전력 벡터도가 됐을 때 요 부분이 P고 요 부분이 Q라는 거 보여주시면 무난할 거고요. 해석은 당연히 여기 기준으로 과여자, 저여자 되고 여기 넘어가면 탈조되고 하는 형태로 벡터도 그리셔서 설명하시면 돼요. 일정 유효전력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는 기출이고요. 반복되는 기출이고,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 동기 탈조 방지 대책은, 요게 약간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일반적인 탈조 방지 대책을 기술을 하면서 약간 일정 유효 전력 운전에 좀 맞춰서, 위에 1, 2번에 조금 맞춰서 3번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웬만하신 분들은 다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용량 발전기 승합변압기를 포함해서 보호계정기의 다음을 설명하시오. 보호계정기 종류, 번호 명칭, 발전기용, 비율차동기, 발전기용, 변압기용, 비율차동 계정기의 차이점. 자, 일단은 보호계정기 종류 쓰실 때 뭐 단선도 하나 그려주시고요. 저희가 학원에서 강조를 드리죠. 단선도 그려드리면서 집에서 5번씩 그려보시고 꼭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단선도 그려주시고 정기적 보호 위주로 번호하고 명칭, 보호 목적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고 목적하고 좀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고 발전기용 비율차동 계정기는 이제 87G 이제 87을 쓰는데 우리가 비율차동 계정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용 비율차동 계정기는 되게 심플합니다. 1, 2차 CT가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려할 사항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율차동 계정기 원리하고 결선 정도 그려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자, 발전기용하고 변압기용의 차이점. 요게 약간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현재는 디지털을 다 쓰고 있어요. 디지털을. 그럼 디지털을 썼을 때는 그렇게 이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위상각 보존 결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뭐 델타 결선도 쓰고 그랬는데 무조건 YY예요, 지금은. CT가요. CT 결선을 무조건 YY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렇게 동작 비율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냈다라는 건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거예요. 아날로그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약간 병용해서 조금 비교해주면 아날로그일 때는 이런 차이가 있고 디지털일 때는 조금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병행해 주시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게 아날로그 거만 또 쫙 쓰는 것도 약간 찜찜하고요. 디지털로 쫙 쓰는 것도 좀 찜찜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이걸 냈다라는 건 약간 아날로그를 조금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약간 안전하게 쓰시려면 아날로그까지 조금 고려해서 비교해 주시면 안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부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전력 계통의 신뢰도와 품질이 중요한 설계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을 설명하시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구성 설비 기능,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하 정적, 동적 특성,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계통 간의 전력 품질의 연관성. 자, 이것도 트렌드 문제죠. 이것도 트렌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또 AI 개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AI 개시.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트렌드, 최근 핫하다고 하도 얘기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셨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청 많은 분이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특히 이제 물어본 게 정적 특성, 동적 특성 이런 걸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생각보다는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쓰기가 쉽지 않았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뭐 대충 개념은 알고 있으니 개념만 가지고 써서 이게 점수가 잘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GPU죠. 일반 데이터 센터하고 차이점 GPU입니다. GPU가 그래픽카드. 우리 분이 알고 있는 그 그래픽카드 얘기하는 거죠, GPU가. 이게 AI 데이터 센터는
GP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전력 소모량이 많고요. 순시 변동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성 설비를 쓸 때도 DC 계통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전 설비 하면은 GIS 있고 뭐 변압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추가적으로 것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DC 스위칭 기어나 뭐 이런 것들, UPS, ESS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얘가 순시 변동이 커서요. 이게 없으면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3번의 전력 품질의 연관성에서도 대책이 ESS가 나와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동적 특성이 그 순시에 급증하는 GPU 부하 특성이 있어가지고 동적 특성에 그런 것들이 크게 기술이 돼 있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준비를 했더라도 내가 준비한 거를 어느 정도 쓰고 와도 엄청 쉬운 문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가변속 양수 발전소와 재래식 양수 발전소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가변속 양수 발전과 일반 양수 발전을 비교하죠. 100회 이후에 뭐 2, 3회가 출제됐던 문제죠. 재래식 양수 발전, 우리 일반 양수 발전소라고 부르던 걸 재래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가변속과 일반 양수 발전소의 특징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뭐 키워드는 다 아시겠지만 AFC 추종이죠. AFC 추종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죠. 가변속. 25점이니까 가변속 양수 발전 어느 정도 기술하시고 일반 양수 발전 살짝 기술하시고 마지막에 두 개 좀 크게 비교를 좀 해주시면 무난한 형태의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2교시 문제가 6개가 있는데 NWA 뭐 쉽게만 볼 수 없고요. 이 고려 성전 연령 평가 방법이 있어서 이것도 쉽게만 볼 수 없고요. 요거 3번 문제 좀 만만했고 일정 유효 전력. 4번 문제 그래도 가져간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가져가신 분들은. 이것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이것도 안 가져가시는 분도 간혹 있으니까. 그리고 AIDC 문제도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일단은 보기에는 다 무난해요. 보기에는 다 무난한데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은 그런 형태. 자, 그리고 6번 문제 가변석 문제 그래도 좀 수월했죠. 무난한 문제였죠. 해서 2교시는 전반적으로 그냥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셔도 4개를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 4개를 얼마나 충실하게 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3교시 보겠습니다. 자, 3교시 1번 문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해놓고 신재생 발전기 및 전기 저장장치 개통 연계 기술 기준 중 다음 사항 설명해라. 고장 중 무효전력 공급, 고장 중 후 무효전력 회복, 무효전력 공급 능력 및 성능 유지. 자, 이 문제는 지금 한 4회차인지 5회차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제가 계속 총평하고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옵니다. 제가 지난 회차 해설 총평할 때도 이번에 또 나오겠지 뭐 했는데 또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뭐 또 나올 수도 있지 뭐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7월 달에 이게 저장장치 포함해서 한번 개정이 됐었는데 약간 명칭만 바뀌었어요. 옛날에 신재생 발전기 5월 시험에서는 신재생 발전기 개통 연계 기술 기준 연계 기준이었어요. 그냥 여기 뭐 하나 들어갔어요. 전기 저장장치 들어갔어요. 전기 저장장치 들어가고 이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답안이나 별반 차이 없이 그냥 구성만 요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구성만 요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VPP 해놓고 VPP의 정의, 실제 발전소의 VPP의 비교, 그리고 공급형, 수혜형, 융합형 VPP 비교. 자, 이거 뭐 그냥 교재나 자료에 있는 그대로죠. 교재나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뭐 우리가 정의, 가상발전소, 벌처 파워플랜트, 가상발전소에 대해서 정의, 그리고 실제 발전소 VPP 비교, 그리고 요 종류 세 가지도 종류 세 가지도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거 뭐 그냥 DG 분사형 전원, DG하고 뭐 ESS 이런 것도 뭐 수요형이 뭐 이제 DR, 그리고 뭐 융합형 합친 거 뭐 이런 형태로 구분하죠. 근데 요거 한 가지 지금 개통에서 핫한 게 하나 더 있죠. 그 배전 파트, 배전 계통 ESS가 지금 핫하단 말이에요. 배전 계통 ESS가 핫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VPP, 배전 계통 ESS를 누가 지금 기후부에서 누가 추진을 하냐면은 배전 계통 ESS를 물론 지금 한전에서도 하지만 지금 VPP 사업자한테 배전 계통에 설치되는 ESS를 사업화 시키려고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VPP 사업자한테. 그래서 이 배전용 ES 얘기가 여기 조금 있어야 되나? 그걸 알고 냈을까? 라는 의문은 조금 있어요. 모르고 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이게 VPP 사업자한테 지금 기후부에서 인재 예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적정성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는 거는 확실하고요.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가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요거를 언급하냐 마느냐는 약간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공 송전선로 2도 측정에 관련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요 문제는 사실은 100회 이후에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미. 2번 정도 출제했던 문제고요. 뭐 이제 이 문제는 딱 이거예요. 이거 내가 외워서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그걸로 딱 판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뭐 등장, 각도, 뭐 이런 것도 있죠. 등장, 이장, 각도 있고, 수평 이도법, 뭐 측정, 이도 측정 경관 상정, 뭐 이런 것들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예,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복되는 기출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공개 강의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4번. 자, 유도 전동기 고장 발생 원인 영향, 현상, 영향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해놓고 전동기 자체 고장, 그리고 전원 측 이상으로 인한 고장 측면. 자, 이 문제는 사실 발송 배전에서 뭐 꼭 다뤄야 되는 문제 같지는 않고 약간 건축전기성 문제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문제 뭐 자체 고장이면 뭐 회전자, 고정자, 뭐 이런 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원 측은 뭐 이상전압 뭐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발송 배전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약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보여집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력 계통에서 사용하는 리액터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 전력 계통에서 쓰는 거는 메이저한 건 보시면은 당연히 한류 리액터 있을 거고요. 한류 있을 거고, 우리 페런티 블로 리액터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접지기에 있으니까 소호 리액터. 이 세 개가 기본이겠죠. 근데 회로 방식으로 하면은 또 이제 직병연료도 구분이 되고요. 직병으로 구분이 되고, 직렬 리액터, 병렬 리액터로 좀 구분이 되고, 그 계통에서 쓰는 메이저한 건 한류, 분류, 소호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조금 넣으면은 우리 154 변전소 변압기 2차 측 중성점에 있는 NGR 변압기 중성점, 뉴트럴 그라운드 리액터 이것도 조금 볼만하고 언급할 만하고 뭐 초전도 한류기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그냥 한류기 개념이니까 뭐 이렇게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요 정도 써주면 우리 계통에 있는 거 거의 다 들어가. 우리 HVDC에 그 직렬 리액터 있죠. 평활. HVDC에 쓰는 평활용 리액터. 요것 정도까지 끌어내시면 다 끌어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3교시에서 조금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 유형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써보고 이 세 개를 잘 설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 5번도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변압기 절연 진단 시험의 종류와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변압기 절연 진단 시험. 우리 뭐 기본적으로 절연 내력 시험 있을 거고 탄델 시험 있을 거고 PD 시험 있을 거고 PD가 이제 부분 방전, 이건 유전 정적. 기본 이거죠. 뭐 유중가스 이런 거는 절연 진단 유중가스도 뭐 볼 수도 있겠죠. 유중가스도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리고 뭐 예전에 한번 출제했던 SFRA 기계적 변형 진단 뭐 이런 것도 뭐 언급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거에 그냥 유중가스 플러스하는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FRA는 뭐 이건 사실상 절연 진단이라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의 문제죠. 가져가면 쓰는 거고 못 가져가면 못 쓰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변압기 절연 진단이 메이저 문제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시험 보는 박스권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가져가실 거고 좀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좀 안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교시 6개를 다 봤는데 자, 1번은 뭐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그냥 계속 버티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그 디테일을 다 외웁니까?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계속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 써요. 중요한 건 어쨌든 2번 문제 좀 무난했고 3번 문제 이도 측정은 기출이긴 한데 가져가기 만만치 않고 4번 문제 좀 생소했고요. 5번 문제 조금 무난했고 6번 문제도 우리가 다루기는 하는데 뭐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3교시도 뭐 그렇게 딱 보면은 6개를 딱 보면 못 잡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조금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교시 보겠습니다. 4교시 1번입니다.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따른 유효접지 검토 절차 중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해놓고 삼성 단락 전류의 60%가 일선 지락 전류보다 작아야 되는 이유. 이걸 수식으로 증명하라고 했어요. 수식으로.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유효접지 조건이 X0하고 그 영상 리액턴스하고 정상 리액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효접지 조건 가지고 따져보면 결국 X0가 3, X1보다 작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일선 지락 전류식과 삼상 단락 전류 계산하는 식은 알고 있잖아요. 고장 계산 파트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식에다 이걸 이용해서 유도가 가능한 문제예요. 근데 뭐 현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거를 굳이 기존에 반복됐던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신 분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해보면 뭐 또 이게 그렇게 또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잡으신 분도 있으셨을 거고, 알아서 잡으신 분도 있으셨을 거고, 준비돼서. 그렇게 보이고. 얘는 비잡지 중성점 전이 상승이 상전압의 85%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목적이죠. 얘는 수식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85% 이하가 되어야 뭐에? 절연에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연에 맞춰서 절연 레벨 결정, 기기 절연 레벨 결정에 맞춰서 목적을 잘 설명하셔야 되는 문제라서 어느 정도는 뭐 준비가 안 됐어도 쓸 수는 있고요. 근데 뭐 엄청 쉬운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태양광, 풍력 등 인버터 기반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망의 광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력망의 광성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번이 관성의 개념과 역할, 2번이 인버터 기반 재생에너지의 문제점, 관성 감소에 따른 영향, 전력망 보강 방안. 자, 지금 아까 우리 2교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드 포밍 인버터 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형태로는 나온 적은 없지만 이 계계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전에 다뤘던 아이템들의 종합적인 형태라서 이게 어느 정도 박스권에 계신 분들은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관성의 개념,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인버터 개념, 인버터 기반 들어와서 GFL이 들어와서 동기발전기 간발되면 우리 주파수나 전압의 변동의 대응력이 떨어지잖아요. 관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그래서 그 개념하고 역할 설명하시면 될 거고 이 GFL을 가지고서 문제점을 얘기하셔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관성 감소에 따른 영향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설명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발전, 송전, 배전으로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어느 정도는 박스권에 계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 동기조성기 이용하는 거. 발전 쪽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GFM 이용하는 거. 나와야겠죠. 이거 나와야 되고. 송전에서는 ESS예요. ESS. 송전에서는 ESS 기반이 될 거고, 이거를 또 뭐, NWA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 약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HVDC, 뭐, 팩트,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배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DR이죠, DR. 배전은 이제 DR, VPP 같은 게 나올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핫한 게 뭐라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배전설로 배전 ESS가 지금 핫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관성하고까지 연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관성하고 연관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은 이거는 역조류 방지 용도가 커서 지금 그래서 결국은 배전선로가 지금 신재생으로 포화된 거를 해소하는 목적이 좀 더 커서 기술적으로 이걸 연기하기 쉽지 않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고민을 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도 얘기를 많이 했던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필의 기능, 가공송전선로용, 지중송전선로용, 변전소용을 구분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해놓고 설치 목적, 위치, 주로 사용되는 형식과 운전 특성. 자,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송전선로용 필의기는 아주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아주 과거에 한번. 그리고 한동안 계속 안 나와서 거의 약간 사장되는 스타일의 문제였고, 지중송전선로용도 사실은 이거는 CH 철탑에서 가공해서 지중 넘어가는 쪽에 설치되는 놈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액은 이제 변전소 쪽에서 쓰는 놈인데, 설치 목적은, 이건 당연히 가공송전선로용 뭐 역섬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한 걸 거고, 지중송전선로용은 이건 뭐 절연체, 케이블, 절연체나 시스, 케이블에, 시스 보호 목적일 거, 변전소용은 볼 거 없죠. 이상전압 억제용, 뭐 보호용으로 보면 되겠죠. 이 변전 설비들 보호용으로, 가공송전선로도 뭐 애자, 뭐 이런 것들, 송전선로에 있는 것들. 설치 위치도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암에 설치, 가공송전선로용은 암에 설치하면 되고, 지중송전선로용은 가공해서 지중으로 전환되는데 설치하면 되고, 변전소용은 인입구나 이상전압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면 되겠죠. 뭐, 주로 사용되는 형식, 뭐, 송전용, 변전용, 좀 구분하시고, 운전 특성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런 형태로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부담을 느끼셨을 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쉬워 보이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봤을 때는 괜찮아. 근데 막상 쓰려면은 약간 조금 뭔가 좀 찜찜하고 약간 빈약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회차 시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 계통의 외란 발생 시 안전도 제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사실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되게. 이거 우리가 안전도 제어가 메이저한 아이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접하시는 분도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 안전도 제어가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이제 우리가 나눠져요. 예방, 실시, 긴급. 그래서 이제 예방,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장상점 같은 거. 실시는 이제 EMS. 긴급은 복구. 광역정전 일어났을 때 이제 복구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애들인데, 이게 실무에 접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25점으로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지 않았냐. 이거를 계통공학 책에 있는 내용만 갖고 기술하실 분도 많지 않을 거고요. 계통공학 내용으로도 기술하실 분도 많지 않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기술할 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회차에 사실은 숨어있는 히든카드들이에요. 누군가는 이걸 또 잘 썼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득점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회차는 히든카드들이에요. 이게 잘 드러나진 않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이런 거 고득점 받는 분들이 합격하는. 자, 이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전력 계통용 차단기 제어 회로 중 트리플이랑 안티펌핑 설명. 뭐 안티펌핑하고 트리플이는 연결되어 있는, 트리플이의 기능을 실현하는 게 안티펌핑 시퀀스죠. 그래서 안티펌핑 시퀀스를 기준으로 트리플이 기능을 좀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나마 지금 4교시 문제에서도 이것도 좀 편안하죠. 이것도 별다른 특별하게 또 꼬집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노멀하게 정리되어 있는 트리플이 안티펌핑 시퀀스 설명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하실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뭐 박스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가져가는 아이템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공개 강의 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자, 대규모 해상풍력 변전소와 육성 변전소의 개통 연계 방안 중 다음을 설명하시오 해놓고 세부 문제는 HVAC 송전과 HVDC의 장단점 비교, HVDC 중 전류형 전압형 비교, HVAC, HVDC 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자, 이 HVAC와 HVDC의 장단점 비교는 계속 반복되는 회차를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반복되는 형태죠. 그리고 전압형, 전류형 비교도 25점으로 10점으로 계속 나오고 있던 문제죠. 이 두 개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다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자꾸 이번 회차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찜찜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규모 해상풍력의 육상 변전소 개통 연계 방안 중 다음 사항 설명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도 약간 요 측면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거에 대해서 잘 쓰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대규모 해상풍력의 변전소와 육상 변전소를 연계할 때 HVDC 할 거냐, HVAC 할 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육상 변전소와 해상풍력 변전소의 개통 연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 우리 서남권 해상풍력이 지금 핫 이슈다 보니까 핫 이슈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결국 이거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경제성이었어요, 경제성. 비용. 결국은 HVDC로 했을 때 경제성이 나오는 규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경제성이. 제일 중요한 건 경제성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기술이 되셔야 돼요. 1번도, 1, 2번도 맨날 우리가 푸는 문제지만 약간 주 문제에 맞춰서 비교해 주셔야 되고 3번은 가장 핵심적으로 주 문제에 맞춰서 고려사항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 엄청 점수가 잘 나오려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잘 기술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4교시를 보게 되면은 1번 전력시장 운영규칙 이것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고요. 이거는 그래도 변별력이 있는 좀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 자, 이 3번 문제도 이 형태로 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고요. 4번 문제 안전도 제어 만만하지 않습니다. 5번 문제 트리플이 그나마 이 중에선 좀 괜찮고요. 6번 문제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좀 부담스러운 이 지금 서남권 해상풍력 이슈에 조금 맞물려서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4교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 교시를 보면은 1교시 좀 무난했고 2, 3, 4교시는 쉬워는 보이는데 막상 잡고 나면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시험의 총평을 제가 좀 한마디로 하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았고 문제도 비교적 공정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뭐 어디서 막 찾기 힘들고 뭐 되게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자료를 뭐 이상한 나만 아는 문제를 낸 거는 잘 없었다. 전반적으로 깊게 이해도 깊고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깊게 공부하신 분이 유리하게끔 출제가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럼 결국은 이게 가장 바람직한 공정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합격자 수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채점 경향은 일관성만 있으면 누구도 뭐라고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와 답안을 가지고 10명을 합격시킬지 30명을 합격시킬지 3명을 합격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40회 발송배정 기술사 공개 강의 안내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되고 대한전기학원 잠실 본점 2강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교시는 제가 해설을 진행할 예정이고 3, 4교시는 연구반을 맡고 있는 김진혁 기술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